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차례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오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이제 내일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 결과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희망, 전망, 기대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어쨌든 그 확률은 낮은 거죠. 사실 구속 취소 제도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 취소 사유에 많이 이제 실무상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거나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라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기대볼만 하다라고 생각드는데 특히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 신청을 위해서 16일 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그리고 17일 날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면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는 시간이 43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틀이 아니고 하루만 빼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제 그 공수처 입장에서 4일을 다 빼야 된다는 거고 검찰은 이틀만 빼야 된다. 3일, 이틀, 3일. 다 달라요. 이것조차 이제 통일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저는 형소법상의 구속기한을 통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00시에 기록이 가지 않으면 만약에 3시에 기록이 갔어요, 새벽. 그래도 하루 구속된 걸로 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속기한 산정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라는 형소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 측 주장이 저 시간 단위로 됐지만 하루만 산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25일 날 만료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검찰이 25일 지나서 26일 날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는 구속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구속 기소다. 그러니까 구속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런 사유가 만약에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되면 구속 취소가 될 사정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애당초부터 없었다라고 판단하게 돼도 구속 취소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원에서 그 구속 기한이 언제였나라는 판단을 이제 오늘 봐야 할 텐데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면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의지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 체포의 적법성, 구속의 적법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했던 것이고 보석 취소를 한다면은 결국은 구속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석을 신청해서 밖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방금 전에 증거 인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지금 가장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많은 관련자들이 통화 내역들 그것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통화가 또 많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이 비화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비화폰의 서버 부분은 아직도 이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도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형사소송법의 110조, 111조를 인용해서 여전히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까지 다시 불구속 상태가 되게 되면 현재의 이 대통령실에 대한 이런 권한이 훨씬 더 대통령 측에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구속 취소는 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탄핵 심판 7차 변론길이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은 내일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도 나올까요? 글쎄요, 지금 내일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주요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예.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고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마저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국무회의의 회의록 그리고 그 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이 부서 이게 자기 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할 관리 주체는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상민 장관에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계엄과 관련돼서 참고하는 쪽지들, 최상목 권한대행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쪽지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언론사 등에 예.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상민 전 장관은 그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할 때 증언 거부해 왔잖아요.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내일은 어떨까요? 좀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이제 몇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사실상 다뤄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국회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 예. 그다음에 뭐 정치 체포 관련된 여러 가지 언행들 관련된 것들만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원래부터 여러 번 만났다는 거잖아요. 뭐 여러 사람의 공소장에도 보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4월 달부터 해서 쭉 만나왔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국회 봉쇄라는 것은 국회를 확보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 내로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 봉쇄 내지 정치 체포가 애당초부터 논의됐던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쪽지가 주는 의미가 그런 거죠. 이 쪽지라는 것이 미리 이제 미션을 준 것과 같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준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 받은 쪽지 내용 관련돼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비상입법기구 이게 과연 국회 대체 기구냐 이 부분이 다퉈지는 거죠. 그래서 다퉈지는 부분이고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단전단수 이 부분인데 이게 물론 위법한지 여부는 별도의 심판 대상이지만 이것이 뭐 헌법기관의 뭐 권능에서 불가능 이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쪽지가 하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그래서 뭐 사령관들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장관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임무가 주어진 임무가 있고 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만약에 변화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전화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령관들은 애당초부터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 국회의원 출입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도 국회를 어쨌든 국회에 출동하라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드나들었거든요. 사실 물론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봉쇄했다가 제한 봉쇄했다 다시 봉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별도의 명령이 없는데 청장의 자체 판단으로 과연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이런 게 가능할까?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그렇다면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출입하게 하지 말라라는 임무는 부여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애당초부터 계엄의 목적과 부여받은 임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반대 신문 내지 주신문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또 이렇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논쟁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종훈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옵니다. 백종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거 시스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고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스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논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몇 가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또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종욱 전 3차장이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킹 의혹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
했던 측면들 아마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계엄군이 투입됐었던 그런 상황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일 또 나오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이 공격, 해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적이 있고 그것이 실물 투표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수작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수작업으로 개표가 된 이 개표 용지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여기에서 서버로 입력하는 이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이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이 이 자리에서 뭐 다 밝혀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양측의 공방을 충분하게 확인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은 내일 정도 나올 것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계엄의 목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그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다라는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반대 측에서는 관련된 정확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내일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증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 장소는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뭐 시스템상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걸 입증하기 어렵죠. 예. 다만 이제 그간에 있었던 정황들을 토대로 해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을 뭐 여러 가지 다독거리거나 앞으로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대통령 측의 판단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인 거거든요. 얼토당토하다 이거냐 아니면 저 정도면 아마 대통령으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정도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지금 부정선거에 선관위가 동원됐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진 않아요. 선관위가 부지불식간에 시스템상 해킹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예를 들면 모 국가에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이고요. 또 하나는 뭐 개표 과정에서 누가 개입해서 이런 것보다는 개표 결과값, 이 결과값에 대해서 해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점검하자라는 취지의 본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국정원에서 한번 점검을 했잖아요. 점검을 했더니 뭐 1, 2, 3, 4, 5인가요? 1, 2, 3, 4 비밀번호가 망이 2개인데 연결해서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1, 2, 3, 4, 5인데 이 1, 2, 3, 4, 5가 뭐 특정 국가의 행정망 연결 암호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 들어가 보니까 쉽게 해킹이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헌재에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우리가 다 열어줬으니까 가능한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측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절대적으로 이거를 담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측의 주장을 따르면 당신들 입증해라 하면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부정선거 불가능합니다. 해킹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중앙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담보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기술값을 저기에서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그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도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김용빈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건 원래 안 됩니다라고 한 국회 측 증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양측 주장을 들어보고 재판관들이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시스템 점검을 할 의도를 갖는 것이 그렇게 뭐 얼토당토하지는 않구나. 이 정도의 심증을 주는 것이 아마 대통령 측의 목적이 아닐까. 예, 애초에 이제 헌재에서 예정된 거는 오는 목요일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인데 추가 기일은 잡힐까요?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류된 증인이 하나 있고요. 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있고 그다음에 최 권한대행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뭐 시간 갖고 여러 그 논박이 있지만 어쨌든 지난 기일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증인 세 분에 대해서 뭐 각종원 전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씨, 그다음에 홍장원 씨 같은 경우 이런 네 분의 경우에는 사실 시간을 더 많이 주어지면서 공방을 끝까지 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네 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전에 주장해온 것과 이 네 분의 그 심판정에서 진술과 그다음에 이 네 분의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또 증인 신문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들었다는 분들이 이의 진술 조서 내지 피신 조서가 헌재 심판정의 증거로 제출이 돼 있거든요. 채택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서 구두 변론이 원칙인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 재판관 앞에서 면전에서 그분들의 말을 다 들어야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제3자의 진술을 반대 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면전에서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따라서 저는 길이 더 추가 필요하다고. 예, 저도 뭐 내일과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두 번의 변론으로 종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두 번의 변론 기일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방금 전에 잠시만요, 대변인. 지금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현장 연결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그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민생 현안에 대한 언급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 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주동 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2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우리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 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5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됐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됐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줬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정권을 통한 영구 집권 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종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자, 대한민국이 주 52시간 정하고 있어요.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거지 총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 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연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 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가지고 경쟁하겠다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 겁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자, 그리고 마저 얘기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 시간 길어지잖아요.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 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 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 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서 네,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연설 한 중반쯤까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힘줘서 여러 번 얘기한 것이 노동유연화였습니다.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 노동유연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반도체법이 가장 큰 이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그 반도체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52시간 노동제, 이 노동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 주 52시간제가 현재 생산성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특정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원래는 이제 40시간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그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 그리고 추가로 12시간을 더하면은 69시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과연 그 지금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계속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유연성을 좀 강조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일부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OECD 기준으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노동 시간을 갖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안에서의 유연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이 노동의 어떤 효율을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효율을, 물론 그건 하나 추세일 수 있죠. 그건 이제 추세이지만 AI 첨단 기술 산업이 도입된다 그래서 모든 산업 체계가 첨단 기술 산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노동 문화는 한참 이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가 주 4일, 주 4.5일을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 설명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내에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클릭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율을 좀 제고화하는 것으로 당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은 진보층을 설득하는 양상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장도 그냥 성장이 아니고 공정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사회, 기본사회도 다시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비전을 제시하시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 산업계의 발전 추이를 말씀하신 거지 그 국가적 비전을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헌법 세력과 싸우자. 그러니까 진보층에 지금 이끌고 가겠다는 거죠. 반헌법 세력과 싸우고 그러니까 성장이 있어야지만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배 내지 그 배분값 여기에 중점을 둔 연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직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했는데 오늘 대표연설 내용이 들어오면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같은 시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같은 시각에 또 다시 한번 재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윤 대통령 헌법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메모를 두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었다, 또 의원이었다, 요원이었다, 뭐 끄집어내라, 데리고 나라.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당 의원들한테 손을 탄 거 아닙니까? 민당 의원들한테 소위 말해서 손 타고 오염돼서 이렇게 증언들이 오락가락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특검의 대상이에요. 이런 게 바로 고발해야 할 대상이다. 윤석열 변호인 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범간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김 전 장관 측의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내란 주범의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허가됐는지도 조사돼야 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홍 전 차장의 14명에서 16명의 이 정치인 명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흔들게 하려고 하고 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는데, 사실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어떤 증언이 혼자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지금 방첩사의 여인영 사령관도 일부 명단을 본인이 불렀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예. 또 방첩사의 이 수사단장 또는 방첩대장, 이런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체포조가 운영이 됐고, 지금 수많은 체포조가 나누었던 어떤 SNS 대화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호 경찰청장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명단, 14명의 명단을. 근데 그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명단이 대부분이 다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명단을 어떻게 이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또 대부분이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다가 불러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신빙성이 떨어진다, 조작됐다,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뒤바뀔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대통령이란 주어를 끌고 와서 처음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검거 요청을 지시를 한 것처럼 이런 식의 처음에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몇 번 바뀝니다. 자, 바뀌는 과정을 다 차치하고 일단 심판정에서의 증언을 토대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최종적으로 본인이 메모를 적었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적었는데 이게 흘려 적어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좌관을 통해서 정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소위 XX까지 얘기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중에 그만뒀다래요. 그러면 정서를 시킨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걸 부하에게 주면서 야, 부하가 못 알아볼까 봐 이거 명령을 시켜야 되잖아요. 위추적을 시키려고 주면서 못 알아볼까 봐 내가 정서했다, 시켰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본인이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면 정서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의 글씨를 본인이 못 알아볼 일이 있을까요? 없죠. 누군가 제3자가 본다는 전제하에 정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가십성 논란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검거란 말이 실제로 위치 추적 관련해서는
대변인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의 목적이 검거인지 아니면 위치 파악인지 그건 추가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분은 명확히 검거 요청이라고 썼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으로부터도 거기에 관련된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검거 요청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말은 안 했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근데 본인이 왜 검거 요청이라는 말 왜 썼는지, 그다음에 뭐 방첩사에 수감한다 이 부분 왜 썼는지, 그리고 글씨체가 다르다는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험칙상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말이 바뀌고 또 여러 사람 증언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굳이 검거란 말을 거기에 써서 그거를 박선원 의원에게 줄 이유가 뭔지, 자 이런 메모의 흐름, 메모의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옥중에서 전략회의라도 있었던 게 아니냐, 김용현 전 장관 측에 회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증인신문 전날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두 사람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박음 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뭐 조력을 제공한 게 아닌지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 밀접한 관련인인데 서로 변호에 조력을 줘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이 누구의 변호인이냐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이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두 사람을 접견을 합니다. 그것도 한 차례씩 접견한 게 아니라 수차례씩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접견이 언제 또 이루어지느냐? 국회에서 이 국정감사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들이 출석해가지고 증언하기 바로 전날, 그날 만났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만나서 뭘 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만나서 결국은 어떤 진술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진술의 내용을 서로 맞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인 것이고요. 이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곽종근 사령관 또 그리고 정보사령관 이 두 사람에게도 만남을 시도하는데, 접견을 시도하는데 두 사람이 거부합니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중요 그 임무 종사자,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서 아주 이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의 변호인이 관련되어 있는 4명의 사령관들을 다 만나려고 했고 만났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여기에서 오히려 지금 야당이 뭔가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거나 오염시키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소위 지금 하다못해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의 이 발언, 그 진술들을 다 꿰어 맞추려고 했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회유, 압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한 명의 변호사 내지 변호인이 공범 다수를 공동 변호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공동 변호 선임을 하기 전 단계로 미선임 변호인 접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안은 조금 낯설긴 하죠. 이렇게 하면은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을 맞추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공동 논의를 할 수는 있어요. 자, 저쪽에 허점이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면 저기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면이 허점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정보 공유는 가능합니다. 이해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만 이제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따라 다만 그런 식의 분명히 적법과 불법의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현재 치열하게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의 접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인데, 2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늘 있던 것대로인데 처음에는 이제 물론 지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제 직권 변론 재개는 맞지만 또는 최고한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에 따라서 변론 재개한 거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각했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여론에 떠밀린 건지 아니면 심리하시다가 이게 문제점이 발견된 건지 몰라도 어떤 직권 변론 재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는 일단 선출을 위한 의결은 다 거쳤어요. 예. 해당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 의결은 다 거쳤는데 그 선출을 했을 때 그 선출대로 만약에 대통령 측이 임명을 안 했을 때 이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자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내려면 위헌이다라는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게 그래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청구 적격이 없다, 각하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상의 권한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을 즉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이제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위헌이라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결과가 초래돼요. 자,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도 안 하면 위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제청한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위헌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제청한 공수처 차장을 임명 안 해도 이거 위헌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위임받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전부 다 위헌이라고 하면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직업 공무원을 통제하는 우리 통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꽤 있는데 특히 대통령의 임명권 그중에서 국회가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견을 더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처럼 보류라는 형태인데 그 보류의 이유가 뭐냐면 여야의 합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있는가? 이 헌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는다면 그거 자체가 위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2월 11일 날 마은혁 후보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공문을 국회의장 측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공문이 뭐냐 하면 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 그리고 우리 측의 그 위원은 누구다라는 부분들을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 공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건 뭐 실무자가 그냥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문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직인까지 찍혀 있는 공문이라면 이 공문 자체로 있는 것이고 협의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규에도 가장 중요한 건 신의 성실의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이미 양측이 합의했고 그 야당이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모든 것이 문서로 정리돼서 공문으로 국회의장에게까지 갔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사청문회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표결까지 있고 그것이 정부로 넘어갔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국회의 선출 절차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권한대행의 국회 합의 여부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또 달라요. 이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잠정적인 합의를 했던 것이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합의 안 하면 그걸 전제로 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의라는 것은 수차례 변경 여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의원들의 의사가 변경될 소지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선출 직전에 그 합의가 유지됐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선출 직전에는 그 합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장 중재하에 여러 번 또 중재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쨌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합의 여부에 대한 최권한대행의 재량도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합의한다고 해서 최권한대행이 거기에 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제로 합의 여부가 이 사건에 큰 쟁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아니 합의했다고 해서 그럼 권한대행이 국회 마음대로 국회 뜻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 구성 원리하고 비교해봐도 달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 3명 지명하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 절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선출 3명을 하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성 원리가 다른 부분도 헌법상 이런 부분도 이번 해석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는. 예,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그 결과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 11시입니다. 11시쯤에 국민의힘 그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가는데요. 이번에도 개별 의원 차원이다라는 입장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어떤 입장 밝힐까요? 그동안에는 그 접견 왔던 의원들 통해서 조금씩 메시지를 냈거든요. 아마도 뭐 그 현재 그 진행되는 재판 관련해서 이게 나가길 바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헌법재판 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소회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면 그걸 듣고 나온 분들이 그걸 이제 국민께 알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알림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첨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정도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본인 의사를 덧대어서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마치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뭐 저항을 그 얘기했다 이런 식의 또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될 재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게 와닿는 불공정에 대한 본인의 판단 자체를 마치 국민께 내는 메시지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그 부분을 크게 또 해서 국민께 전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판 과정에 소외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있고, 뭐 구속이 부당하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사유를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또 약간 증폭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 예. 오늘 제일 많은 의원들이 접견을 하거든요. 그 의원 수가 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광장의 목소리도 동대구역에서 있었던 어떤 참석했던 의원들의 수도 그렇고요. 점점 더 여당 의원들의 어떤 윤 대통령과의 어떤 스킨십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야당 측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접견을 옥중 정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단순하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방문의 성격이 아닌,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바깥으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 또는 스피커의 역할을 대신해서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판받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지금 이 탄핵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을 갖다 조성해 달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문제는 헌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밖에 있는 이 극우화되어가는 이 보수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장에 집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재확대 인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발언들을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의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또 11시에 접견 이후에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메시지를 내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